지난 토요일 날 거창한 인문학 기행, 말로 놀러 간 거죠. 100명 조금 넘게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근데 여기 아무도 안 갔는데 어떻게 100명이 갔지? 그렇죠. 근데 그게 신기하다. 여기 간 사람 거의 없거든? 이상하네. 그래, 하여튼. 지금 여기 이 사진이요. 제가 애들한테 포위당해가지고 물총으로 공격받는 장면이야. 일마들이 저를 못 잡아가지고 환장을 했는지, 애들이 막 신발 뺏어가지고요. 다리 난간 위에 막 올리고 선글라스 뺏어가지고 어디 도망가고 막. 근데 기적적으로 내가 요 노란 이 형광반도 있죠. 어린이용 반도. 이거 가지고 내가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았잖아. 이 물살이 빠르고 물고기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절대 못 잡는데 기적적으로 제가 한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 잡고 나서 애들이 희망을 가지고 전부 반도 들고 총동원해가지고 온 강을 다 뒤졌거든. 근데 물고기 너무 빨라가지고 그 후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제가 잡은 물고기는 어디 부상을 입었는지 하여튼 풀숲, 이렇게 강가에 풀숲 있잖아요. 근데 숨어 있잖아. 거기에 반도를 갖다 대고 떴더니 한 마리가 딱 걸렸어. 숨어 있다 걸렸는지 자다 걸렸는지 하여튼. 엄마들은 난간에서 계속 수다 떨고 놀고 있고. 혹시 다음에 또 가게 되면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요. 여름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여름에 캠프를 한번 할지 말지. 캠프를 하면 전에 5년 전에 했다고 했죠. 그때처럼 2박 3일 이렇게 해서 엄마들 밥 안 하고 이제 어떤 시설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밥을 제공받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노는 거죠. 애들은 놀고, 엄마들은 이제 다른 특강 같은 걸 듣고 제가 몇 분을 초청해서, 그리고 최소한의 경비로 이제 숙박 시설을 빌리는 비용 뭐 이런 정도만, 그리고 밥 먹는 비용 이런 정도만 해서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여름은 방학이 짧아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고 저 6월달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그 인문학 수업을 할 책을 올렸어요. 안 보이죠, 잘? 이 한 권 어디 갔노? 근데 4권 올렸는데? 어? 혹시 옮긴 사람 한번 확인해봐. 내 고학년 책 4권 사주니까 4권 올린 것 같은데 왜 한 권이 없지? 춘희는 아기란다 그래. 그거 어디 갔어? 사진이 없네? 아니, 질질찾기 알라딘도 없나? 고학년용 책으로 제가 4권을 선정했거든요. 아까 뭐더라? 고학년용 책 제목 하나씩 말해봐. 아빠 이거 없나?
제가 고학년들하고 이제 수업할 때 쓰려고 이제 그런 책 중에 아빠의 봄날이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한 권씩 말할 텐데 지금. 아빠의 봄날은요, 유명한 책인데, 5월달에, 이번 달 5월달에, 언론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이야기 중에, 광주민주운동 기념식장에서 부를 노래를 재창할 것인가 합창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계속 싸웠죠. 정치권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광주민주운동을 상징하는 노래가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부른 노래예요. 저는 찬송가보다도 이 노래를 훨씬 더 많이 불렀거든요. 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광주민주운동 기념식에서 재창할 것인가 합창할 것인가. 정부와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합창을 하자고 해요. 합창은 무슨 말인가? 합창단위 노래를 하자는 거예요. 재창을 하자는 쪽은 참석자 전원이 함께 부르자는 거야. 이 별것 아닌 차이 같지만 이게 큰 차이거든요. 이 상징적인 노래를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받아들이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기념식장에서 애국가 부르듯이 그렇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민감하게 이제 논의되다가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보훈처에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라는 곳이 이제 예비역 군인들의 명예를 또 보훈을 이렇게 담당하는 곳이라서 당연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전부 예비역 장성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합창하기로 해서 이놈의 이 합창 방식 때문에 노래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는 방식 때문에 해마다 기념식이 반쪽이 되죠. 정부가 하는 기념식 따로 하고 또 광주민주운동 단체들이 하는 기념식을 따로 하고 이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기도 하고 이렇죠. 저도 그때가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이 광주민주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제 나이로는 대학 들어갔어야 되지만 저는 이제 학교를 못 다녔다 했죠. 뭐 일하고 이러면서 검정고시 하느라고 제 나이에 비해서 2회 늦게 들어갔는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기 직전 해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우리 형이 이제 우리 집에 조선일보를 봤는데 조선일보 일면에 신문 안 보지? 신문 어떻게 생긴지 알긴 알아? 요즘 뭐 인터넷 전부 뭐 보느라고 신문 일면에요. 그날 신문 일면 가장 중요한 기사가 몇 개 이렇게 편집돼서 나오죠. 그는 완전히 통째로 그래가 새카만 인쇄에다가 글씨 몇 자 있었어. 먼저 하면 뭐 광주 폭동 이런 식으로. 광주에서 불순분자들이 간첩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났죠. 그렇게 처음 이 사건이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졌는데 나중에 독일 출신의 기자들이 이거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외국인들이니까 우리나라처럼 막 엄정하게 감시하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해외에 이 사실이 먼저 알려지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좀 진실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여전히 감춰져 있고 대학가에서만 그때 있었던 일들을 사진으로 어디서 구해가다가 독일에서 구해오고 이래가지고 캠퍼스 안에서 사진 전시회를 열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온갖 유언비어들이 막 난무하고 이랬죠. 공수부대가 뭐 칼로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 이런 유언비어도 있었고 뭐 유방을 잘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하여튼 진실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이게 점점 이제 이렇게 그리고 마치 우리는 의식처럼 젊은 시절을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운동권에 투신하고 우리 선배 세대는요 전태일 열사의 분신 때문에 그게 1970 몇 년, 72년인가 73년인가 전태일이라는 대구 출신이에요. 내 동생이 나온 검정야학의 선배예요, 전태일 열사가. 청옥고등국민학교라고 거기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청계천의 미싱 시다로 일했던 그런 분인데 너무 청계천의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임금은 박하고 근로기준법이 전혀 지키지 않고 이래가지고 검정고시 공부하던 가락으로 근로기준법 책을 사서 공부하면서 이제 너무 불법이 일반화되고 이러니까 억울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분신 자살을 했어요. 1970년대 초반인데 그 사건을 보고 이제 그 명문대학에 다니던 많은 의식 있는 젊은 청년들이 크게 각성했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 눈을 뜨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학을 그만두고 공장으로 가고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이랬죠. 그런 분들 중에 지금 막 그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번에 김부겸하고 붙어가 떨어진 김문수 같은 사람도 그때 이제 각성한 사람들이죠. 그 외에도 돌아가신 김근태 씨라고 그 유명한 분인데 막사이사이상도 받고 이런 분인데 이런 분들 또 조영래 변호사라고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사법시험 수석으로 합격하는 이런 분들. 우리 선배 세대는 이제 그 전태일 여사의 분신 사건 때문에 인생이 많이 바뀌고요. 우리 세대는 이제 이 광주 민주화운동. 우리는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광주 민중항쟁 운동을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제 타협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지칭하기로 타협하는 바람에 광주 민주화운동 이렇게 불렀는데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자기 출세 이런 걸 버리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만 해도 불과 얼마 전이에요. 1980년, 79년 뭐 이럴 때니까 80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고 36년 전? 좀 오래되긴 됐네. 그때만 해도요 대통령을 우리가 못 뽑았어. 여러분들 이럴 때 모르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투표하지 못했다니까. 정말 우리나라 웃기죠. 멀쩡한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인데 대통령을 우리가 뽑는 게 아니라 간접선거를 해. 간접선거. 이상한 거 만들어가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마을마다 유지들 육사 출신들 전부 뽑아 올려가지고 5,000명을 장충체육관에 모아놓고 전두환을 뽑았잖아요. 대통령으로. 우리 국민들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이제 저도 젊은 청춘을 보냈는데 갑자기 이제 5월달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불거지고 이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좀 더 뭔가 이렇게 좀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어린이 버전으로 좀 알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택한 책이 아빠의 봄날이에요. 그림책인데 그림책 치고는 이제 아주 이런 묵직한 주제지만 이건 이제 아이들 버전으로 잘 녹여서 이렇게 만든 그림책이죠. 벌써 나온 지 5년 지났네. 휴먼 어린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어. 우리 애들 뭐 수능이 한국사가 수능에서 필수로 지정됐다 하고 그러니까 엄마들 이제 역사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렇죠.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그렇게 책 몇 권으로 요약해서 외우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역사를 그렇게 배우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한 권 한 권 이런 좋은 동화책 이런 것들 속에 녹아 있는 이런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조금씩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역사가 지식이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탐구 영역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먼저는 이해해야 돼요. 그 트렌드, 흐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걸 이해해야 되죠. 예를 들면 세계제 2차 대전 일으키기는 뭐 독일과 뭐 일본 뭐 그죠? 이탈리아가 일으켰어. 그런데 왜 세계대 2차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당시 국제 정세의 흐름 이런 걸 알아야 이제 세계사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늦게 오면서 왜 이렇게 시끄럽노? 항상 늦게 온대.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안 오고. 그래도 오는 것만 해도 고맙네 진짜. 명희씨 하면 뭔가 좀 허전해. 운동 조금만 하고 와. 그러니까 역사를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항상 시대적 흐름과 함께 받아들여야 그 맥락을 이해하는 거예요. 맥락을 이해해야 암기가 저절로 돼. 근데 대부분 맥락을 이해하지 않은 채로 외우려고 해. 우리 역사 공부 해봤죠? 뭐 1887년 뭐 갑오경장 개사코 뭐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거 외우려고 하니까. 지금도 생각나네. 1492년 일내구둑 하면서
14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 맞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러니까 외우기 어려우니까 일내구도 누가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 내가 금융고시 할 때 그렇게 외웠어요. 1492년. 중요한 해죠. 역사를 전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재미없어. 그게 아니라 책 한 권 한 권에 그 시대적 배경이 담겨있는 이런, 그죠? 좋은 어린이 책을 아이들에게 읽혀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역사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는 뭐 생생한 이야기지만 벌써 30년 맞나? 1980년. 2016년. 어이구, 벌써 36년이 지났네. 그러니까 이거 아이들에게는 까마득한 이야기죠. 자기들 태어나기 전 이야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단편적으로 암기하고 외우고 이러면 안 되고요. 항상 이렇게 좋은 어린이 책을 통해서 그 시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책 읽기를 해야 돼요. 역사를 따로 공부하면 안 돼. 아직 초등 버전에서 역사를 따로 공부할 만한 책도 없어요, 사실은. 뭐, 저기 들어가면 좀 있긴 한데, 저렇게 읽는 건요, 정말 재미도 없고, 특별한 매니아들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무슨 책이지? 책과 논의는 집. 이제 이런 책을 보면, 그, 구한말, 천주교의 도입 때문에 일어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일들, 천주교가 탄압됐잖아요. 탄압이 막 있고 그 탄압을 이겨내고 뭐 이런 이야기들 있죠. 옛날에 사극에서도 왜 많이 다뤄지고 정약용 그 집안에 천주교가 들어와가지고 뭐 저쩌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 구한말의 이조말의 시대적 배경을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을 수 있게 되고요. 방금 이런 이제 아빠의 봄날 이런 걸 이제 읽으면 현대사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죠. 제가 늘 추천하는 고학년용 동화책 가운데 저 어디 보면요. 그때 나는 11살이었다 이런 그 책이 있어요. 이 책인데 이게 엄마들이 내가 아무리 추천해서 이런 거 안 읽더라. 이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현기론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원로 소설가인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그 성장하면서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겪은 걸 소설로 쓴 거예요. 이거 3부작 중에 하나인데, 제목이 워낙 인상적이에요. 이 사람이 11살 때 제주도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들 잘 모르죠? 제주도민의 3분의 1이 죽었어. 미국이 항공모함 동원해가지고 제주도를 다 포위해가지고요. 우리 군경하고 합해가지고. 그 당시는 대부분 그랬죠. 해방 전후에 이념 갈등, 대립 이런 것 때문에 그 빨치산들이 이제 뭐 지리산 같은 데도 많이 들어가 있고 막 이랬죠. 그때. 그죠? 3분의 1이나 죽었어요. 그때 일을 현기론 선생님이 직접 경험하고 써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걸 읽으면 저절로 제주 4.3 항쟁, 저는 4.3 항쟁이라고 부르지만 정부에서는 4.3 사건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민주화돼가지고 이 4.3 사건에 대한 기념식도 열려요. 위령제도 열리고 이래요. 근데 아마 엄마들 자라면서 저런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라. 감춰진 비밀처럼. 실제로는 거창에서 이런 일 있었죠.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들어봤어요? 거창은 어떤 초등학교에 그 동네 주민들 다 모아놓고 600명이 한꺼번에 죽였어. 왜 그런지 알아요? 빨치산들이 이제 이념들이 심하니까, 그죠? 낮에는 이제 국군에게 협조하고 밤에는 인민군에게 협조하고 막 이런 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양민들은 살려고 이제 낮에는 국군의 편을 들고 밤에는 이제 그 양식 구하러 내려오는 그 인민군의 편을 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국군들이 낮에 들어오면 그죠? 언제 인민군을 도울지 모르니까 색출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거 베트남 전쟁에서도 그랬는데 그런 바람에 그 동네 양민들 다 모아놓고 다 죽였잖아. 그게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지금도 거창 출신 학생들은 운동권이 많이 돼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운동권 후배들 많이 꽂히잖아. 거창 출신들, 특히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이 운동권이 많이 돼. 명문이에요, 명문. 운동권 명문. 하여튼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 그죠? 좋은 어린이 책 안에 녹아있는, 그죠? 역사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업, 이걸 해야 돼요. 책 읽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아빠의 봄날이라는 책을 이제 6월달 고학년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려고. 근데 인마들이 협조해 줄지 모르지만, 제 의도는 그래요. 의도는 아주 고급지죠.
의도는 대학생들하고 해야 돼, 사실은. 이 초딩들하고 할, 응? 저는 원래 진짜 대학생들하고 뭐 늘 만나서 이렇게 성경도 가르치고 이렇게 그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럴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도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 너는 대학에 가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팔자가 내가 엄마들한테 이렇게 콕 끼어가지고 대학에 좀 가다가 때려치우고 이놈이 대학생들 관심이 없어. 말을 안 듣고. 근데 엄마들 이상하게 내 말에 관심 있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에어컨 켰나? 내 안쪽 방은 시원하던데 여긴 덥다? 사람이 많아서? 그럼 온도 좀 낮춰. 자, 두 번째 책이 뭐죠? 어? 뭐라카노? 검은 디너스. 그게 다가 아닌데, 제목이? 조세피 베이커. 검은 네. 검은 됐어요. 네, 그래서 하나만 주고. 뭐, 있네. 조세핀 베이커. 이 책은 산하에서 나왔어요. 제목에서 벌써 뭐가 이렇게 인상 지어지죠. 자기가 가진 핸디캡, 열악한 조건, 흑인이라는 조건을 딛고 자기 꿈을 실현한 많은 차별을 이렇게 딛고 평등과 싸운 예술가라고 하죠. 이 유명한 아줌마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아이들 특히 에게 어릴 때부터 좀 용기를 주고 싶어서 골랐는데 우리 고학년 여자아이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지. 내놀리고 있잖아요. 수업하면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어릴 때 이런 이제 때에 대해서 노출되고 접촉하고 이러다 보면 조금씩 용기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죠. 보통 아이들은요 고학년이 되고 사춘기가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이래도 말을 잘 못해. 왜냐하면 남들이 비웃을까봐.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도 차마 말을 못해. 왜? 남들이 좀 놀리거나 네가 무슨 공부에게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 십상이라서 친구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속으로 감추고 있죠. 저는 이제 아이들의 그런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힘이 되었으면 해서. 세 번째 책은 뭐예요? 이거 내가 내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런 책인데 이게 재밌어요. 이건 엄마들 직접 읽어봐. 어떤 나라에서 모든 걸 갈색으로만 해야 되나 이런 법이 정해졌어. 그래서 무조건 다 갈색해야 돼. 그러니까 이 풍자하는 거죠. 아이들 버전으로 이 정치가들을 풍자하는 거예요. 독재 정치가들 풍자하고 뭐 이런. 마지막 책이 춘희는 이 책은 제가 학교 가서 강의할 때도 요즘 소개하는 책인데요. 이 그림책인데 춘희라는 40몇 살 된 아줌마가 있는데 지금도 기저귀를 차고 살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은 제일교포 3세인데 엄마가 자기를 낳다가 이제 죽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는가 봐. 근데 엄마가 히로시마인가에서 살았죠.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네, 이 아기가 낳을 때쯤 원폭을 당해가지고 원폭 피해자예요.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6월달이 되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뭐 오만 행사하죠. 글짓기, 뭐 포스터 막 이런 걸 해요. 그래서 막 우리가 한참 모를 때는 막 포스터 그릴 때 막 멸공통일 막 이런 거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일이네. 그냥 전쟁하자는 이야기거든. 멸공통일. 뭐 또 반공통일. 그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반공통일 이런 것도 그렇고요. 저는 뭐 공산주의 찬성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이들에게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안 된다. 이걸 말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으로도 전쟁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가 돼요. 멀쩡한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이렇게 되죠. 친척들이나 뭐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전쟁에 나가야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떤 명분으로도 전쟁은 안 된다. 이걸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춘희는 악이란다. 최신작이에요, 최신작. 2016년 4월 5일날 나온 책인데. 이거 사기들 출판사인가? 이거, 사기들 출판사인가? 하여튼, 미국, 일본, 중국, 한국에 있는 뜻있는 작가들이 평화를 주제로 해서 시리즈로 계속 그림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권씩 이 시리즈를 계속 선정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읽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여기는 뭐 보내는 분들이 거의 없지만, 저한테 무조건 보낸다고 무슨 큰 기대를 하지 말고,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읽어야 돼요. 읽어주고. 이걸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여기 와서 놀더라도 아이들이 이런 책에 노출되는 거죠. 이 고학년 책. 저학년은 책 뭐 있지? 토끼 어디 있어? 그래, 내 토끼에서 너무 재밌는 책이라서 이제 한 거고요. 1학년, 2학년과 3학년 시리즈 나눌 거예요. 그 위에, 앞에. 최고의 멋진 놀이였어. 최고의 멋진 놀이였어. 최고로 멋진 놀이였어. 그래, 이건 이제 뭐 방학 때인가? 할머니 집에 여름 캠프하러 놀러 가면서 일어나는 일들 그렸는데 아주 역설적으로 그려서 애들이 정말 재밌어 할. 왜, 전에 지난달에 소개한 책 중에 내 모자? 어디 있을까? 하고 누가 내 모자 제목 뭐더라? 그런 책 있었죠. 존 클라센의 그림들. 그거 보면 전부 역설이라고 했죠. 대사와 실제 그림의 표정이 다르고 막 이래요. 그 애들 굉장히 재밌어하고 이러거든요. 최고로 멋진 노래였어. 이것도 이제 그런 식의 풍자. 아주 재밌는 아이들이 유쾌할 여름에 맞는 이런 책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을 노래? 행복을 나누는 버스. 이거는 이제 할머니하고 아이가 손자인지가 버스를 타고 이제 버스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관한 이런 이야기. 제일 첫 주에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뭐지? 그거야? 그 이제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 달에 선정한 책들 보면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주제로 한 책이 몇 권 있죠. 그래서 일부러 어떤 때는 아빠를 주제로 하잖아요. 그럼 아빠 보고 읽어달라고 좀 이렇게 하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분들은 아이들한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접 그런 책을 읽어주면 좋죠. 행복을 나누는 뭐 버스인가? 그건 이제 할머니하고 손자가 이렇게 주인공이니까 할머니들이 읽어주시면 참 좋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번 달 책을 선정했어요. 뭐 저학년들이야 뭐 그냥 재밌고 이러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 책버스에 안 보내시는 분들도 이런 책들을 이제 선정해서 제가 어떤 너희들 선정인지를 알고 집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읽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우씨, 덥다니까. 버스시네요. 자켓 벗으라고? 그럼 마이크는 어디 넣노? 다 자켓 입고 있는 이유가 있어. 그래. 문 닫으라 했는데? 에어컨 바람 많이 들어온다고? 완전히 무슨, 그래. 이래가지고, 지금 몇 시에요? 이래가지고 시간을 좀 때운 다음에, 2학기 강의는 제가 뭐 한다 했어요? 제가 지금 마음 먹었는데, 2학기에는 잠수는 영어 공부법을, 저도 이제 감각을, 오래 놓으면 감각을 잃잖아요. 2012년인가 호소요체에서,
엄마들하고 이제 이거 체계적으로 한 학기 동안 강의한 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그 시리즈인데, 우리 카페에도 있고, 그 후로는 제가 그냥 간헐적으로 이렇게 학교 강의 그냥 가장 초보적인 입문 강의만 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6월달 되면 이제 이 동네 학교도 제 강의하러 많이 가고 이러니까 엄마들 관심이 좀 생길 텐데, 그걸 고려하기도 하고, 또 저도 이제 다시, 좀 감각을 이렇게 유지하기도 하고 이러고 싶어서 2학기 강의는 이제 잠수는 영어공부법 또는 뭐 포괄적으로 엄마표 영어공부법을 가지고 이 금요일 강의를 할 텐데, 이제 엄마들이 반드시 책을 사와서 책을 들고 같이 이제 매주마다 몇 쪽에서 몇 쪽까지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하려고요. 그 텍스트 안 들고 오는 사람은 퇴장 시키고, 그러니까 그 고민하고 있는데, 학년이 전부 저학년 같으면 저학년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해야 되겠죠. 고학년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2013년에 나온 잠수인 아들의 소문난 영어공부법 통합 로드맵, 그걸로 일단 하려고요. 왜냐하면 고학년도 섞여 있으니까. 저학년만 같으면 뭐 초등 1, 2학년 공부법 이걸로 해도 되는데, 그래서 2013년 버전, 이게 매뉴얼처럼 항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책이거든요. 자, 2학기는 9월 첫 주에 개강하니까 그렇게 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 있다? 세 번째 주에 처음 왔어요? 전에도 왔어요? 전에도 왔어요? 어디서 왔지? 지난주에 처음 오고요. 아, 지난주에 처음 왔다고. 그렇지. 어디서 왔다 했어요? 내리 엄마 친구예요. 예리 엄마. 레디 엄마 친구가 지난주에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아, 여기 왔어요? 금요일 날? 어디, 집이 어디라 했어요? 아니, 애기가 어디 다닌다? 월암 다닌다 했나? 월서. 월서에 다음 주 목요일인가? 가는 거 알죠? 그리고 또 그 옆에는 같이 오신 분이에요? 어디 살아요? 아, 한샘 다닌다고? 힐스테이트 알아? 저 엄마? 몰라? 이거 다 힐스테이트인데, 다. 아니, 이 아줌마도 처음 본다? 누구 따라왔어요? 멤버야? 도서관 멤버? 근데 이번에 처음 왔다고? 그래요? 신기하네. 또 뭐 그렇다죠. 또 어디 있다고? 아, 여기 있네. 그래. 얘는 율금에서 왔네 보니까. 같은 동네 살아요? 네. 그 율금이 땅이 좋은지 물이 좋은지 엄마들하고 관계가 자꾸 된다. 누구 따라왔어요? 진우 엄마? 아니, 그 아파트 도서관 이름이 뭐라고요? 살비. 살비? 네. 왜 이렇게 어렵노? 그게 뭔데요, 뜻이? 몰라? 조용 좀. 지금 저기 선수촌 아파트? 유라에 있는 선수촌 아파트 도서관에서 힐스테이트 도서관 강의를 듣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 강의를 기획하고 있어. 그냥 자부심을 느끼니까 힐스테이트는. 오셨다고요? 유튜브. 아니, 우리 진우 엄마가 소개를 했지, 그 도서관에다가.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제가 힐스테이트 도서관에서 4번 강의를 할 때 그때 열심히 했잖아. 심혈을 기울여서. 엑기스. 진짜 내가 말하고 싶은 엑기스는 이 금요일 강의예요. 공부 강의가 뭐가 엑기스야. 자, 오늘은요, 부엉이와 보름달이라는 그림책이에요. 아니, 저는 이제 매일, 목요일 밤만 되면 이제, 내일 무슨 말씀을 드리지? 어떤 그림책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드리지 고민하거든요.
어제 밤까지 내가 어떤 책을 선정해서 어떤 말씀 드릴까 고민이 돼가지고 끙끙거리는데 누가 여기 책을 이걸 올려놨더라고. 현정씨가 올렸어? 현정씨가 책 보는 눈이 아주 뛰어나네. 우리 그림책 연구원이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 봤어요, 이 책. 처음 보고 이제 읽어보니까 참 좋아가지고 어머니들께 소개하고 또 이 책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요. 부엉이가 보름달. 이 번역을 좀, 제목을 좀 촌스럽게 해가지고, 영어 제목은요, All Moon 해가지고, 부엉이와 보름달이 아니잖아, All Moon 같으면. 그죠? 그 떠오른, 밤에 떠오른 달이 뭔가 이렇게 뭘 상징하고 있는 거죠. 부엉이 같은 무엇을. 제인 욜런이라는 분이 글을 썼는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이 사람을 보고, 뭐, 20세기 안데르센, 뭐, 또는, 미국의 안데르센, 뭐, 20세기 이솝, 이렇게 부른대요. 이 여자분을. 근데, 난 그림을, 글을 쓴 사람도 글을 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 제 취향이에요, 딱. 칼데콘 메달을 1988년에 받았어요. 약 30년 전에. 칼데콘 메달은 1년에 한 번 가장 그해 우수한 그림책에게 주는 미국 도서관 협회에서 주는 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해 가장 뛰어난 그림책으로 평가받은 거죠. 우리한테는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시공주니어에서 나왔고요. 옛날에는 이거 한때는 시공주니어에서 칼데코 메달을 받은, 칼데코상을 받은 책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팔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더라. 엄마들이 이제 검색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그림책 특히 조용해야 돼. 음악도 좀 깔리면 좋은데. 보여요? 되는구나. 그림 보여요, 그림? 정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잠잘 시간도 한참 지난 밤중에 아빠하고 나는 부엉이 구경을 나갔습니다. 바람은 불지 않았고 나무도 거대한 동상처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밝아 하늘도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쪽 어딘가에서 길고 나지막하게 기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슬픈 노래 같았습니다. 저 들판 뒤에 기차 지나가는 거 보여요? 애들하고 읽어줄 때는 이런 걸 이제 손으로 짚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면 좋죠.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아이들 이해하기도 좋고 몰입도 잘하고. 아빠는 내 귀가 다 덮이도록 털모자를 씌워주셨지만 나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농장의 개 한 마리가 기적소리에 맞춰 짖었습니다. 다른 개들도 따라 짖었습니다. 기차와 개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노래했습니다. 기적소리도 킁킁 소리도 잦아들고 꿈속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아빠하고 나는 숲으로 다가갔습니다. 뽀드득 눈을 밟아갈 때 조그만 회색 발자국이 우리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아빠는 그림자가 길었습니다. 내 그림자는 짧고 동그랬습니다. 가끔씩 나는 아빠를 놓치지 않으려고 뛰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내 짧고 동그란 그림자도 내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아빠를 소리쳐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엉이 구경을 나가면 조용히 해야 한단다. 아빠는 늘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빠와 부엉이 구경 나오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커먼 소나무들이 뾰족뾰족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아빠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아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자리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의 지도를 잃는 것 같았습니다. 달빛이 아빠 얼굴에 은빛 가면을 씌웠습니다. 아빠는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부엉, 부엉. 큰 뿔부엉이 소리 같았습니다. 부엉, 부엉. 아빠는 다시 불렀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한 번씩 부르고 나서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잠시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어깨를 으쓱 했습니다. 나도 어깨를 으쓱 했습니다. 나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들이 그랬거든요. 부엉이를 본 날도 있었고 부엉이를 못 본 날도 있었어. 우리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몹시 추웠습니다. 누군가 얼음손으로 내 등을 쓸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코랑 볼은 얼어서 화끈거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엉이 구경을 나가면 조용히 해야 되거든요.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따뜻하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에 늘어선 나무 그림자들은 여태껏 본 어떤 것보다 시커맸습니다. 코 밑에까지 끌어당긴 따뜻한 털목도리가 입김에 젖어 축축했습니다. 입가가 꺼끌꺼끌했습니다. 저기 저 시커먼 나무 뒤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 하지만 나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부엉이 구경을 나가서는 용감해야 하거든요. 이윽고 우리는 컴컴한 숲속 하얀 빈터에 이르렀습니다. 보름달이 우리 머리 위로 높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은 빈터 한가운데로 고스란히 쏟아졌습니다. 달빛 아래서 눈은 아침마다 먹는 우유보다 더 하였습니다. 나는 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에 아빠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털목도리를 입을 벙어리 장갑으로 눌러 막았습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아빠는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부엉, 부엉. 나는 열심히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추워서 귀는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고 앞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다시 부르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미처 부르기도 전에 메아리가 나무들 사이를 느릿느릿 지나왔습니다. 부엉, 부엉. 아빠는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부엉, 부엉. 저녁은 먹었니? 오늘 숲에는 별일이 없니? 보름달이 아름답지 않니? 날씨가 참 춥구나. 아빠하고 부엉이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털목도리에서 입에서 벙어리 장갑을 뗐습니다. 그리고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림 안 넘어갔어? 목초지 끄트머리 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던 부엉이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목초지에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부엉이 그림자 하나가 커다란 나무 그림자에서 떨어져 나와 하늘로 솟아오르더니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입안에 열기가 가득히 담겨서 할 말이 가득히 열기가 되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엉이 그림자가 다시 부엉부엉 울었습니다. 부엉이가 나뭇가지에 내려앉자 아빠는
커다란 손전등으로 부엉이를 비추었습니다. 1분, 3분, 어쩌면 100분이 했는지도 모릅니다. 부엉이와 우리는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엉이가 커다랗게 날개짓을 하더니 나뭇가지에서 솟아올라 숲으로 날아갔습니다. 소리 없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지. 아빠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을 해도 되고 크게 웃어도 된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소리 없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부엉이 구경을 가서는 말할 필요도 따뜻할 필요도 없단다. 소망 말고는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단다. 아빠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눈부신 부엉이와 보름달 아래를 침묵하는 날개에 실려 날아가는 소망 말이에요. 저는 어제 여기 우리 연구소 이 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현정씨가 이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여 위에 올려둬가지고 봤는데 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가 꽂혀가지고 부엉이 구경을 가서는 말할 필요도 따뜻할 필요도 없단다. 소망 말고는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단다. 아빠가 이렇게 말했다죠. 제가 읽어보니까 이 그림책은 이제 우리 꼬마들에게 읽어줄 그런 그림책은 아닌 것 같고요. 어쩌면 아빠들에게 엄마들이 한번 읽어줘봐. 아빠들은 이런 이제 경험이나 추억이 엄마들보다는 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빠들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또 우리 엄마들과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런 하루에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책들을 이제 아빠들에게 소개하고 또 아빠가 이걸 아이들에게 다시 읽어주고 이러면 참 좋겠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저 초등학교 1학년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하면 이제 딱 한 장면 남아있는 게 밤마다 엄마가 공장에 밤일하러 가면 아버지는 이제 이미 아파서 폐병 걸려가지고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대구 시립요양원이죠.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다가 이제 더 이상 치료약이 없어서 집에 나와서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내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노동력을 상실하고 노동도 안 했지만 우리 아버지도 꼭 있잖아요. 저처럼 큰아버지를 따라서 늘 노름하러 다녔어. 큰아버지가 맨날 노름하고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가방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그 큰아버지 가방 못지하면서 따라다녔대. 저는 들은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죠. 망하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전혀 희망이 없는 이런 분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제게 남은 아버지 기억은 딱 하나인데 항상 저녁만 되면 밥상을 펴고 엄마 밤에 공장에 가고 나면 밥상 그 단칸 셋방에 우리 삼형제하고 아빠가 이제 비산동에서 떠글떠글 거리면서 밥상을 펴가지고 항상 아빠를 형을 공부시키는 장면. 내게 찍히는 장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형 혼나는 장면. 그때 항상 아빠가 국어책 1-1 이걸 펴가지고 형이 신학기에 책을 받아오면 항상 어디 가서 공사장에 가서 그 시멘트 포장지를 구해온다 했죠. 그 당시엔 돌가루 푸대라고 불렀어요. 시멘트 포장지는 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속지들은 방수 코팅이 돼 있어요. 밖에는 뭐 한일 시멘트, 이렇게 쌍용 시멘트 이렇게 인쇄되어 있지만 그래서 겉에 이제 시멘트 묻은 그 껍질을 벗겨내면 안에 코팅된 몇 겹의 이제 갈색 속지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형이 받아온 초등학교 교과서를 항상 올려놓고 재단해가지고 이렇게 재가지고 잘라가지고 형 책 표지를 싸줬어요. 그리고 정성껏 표지에다가 국어 1-1 이렇게. 그걸 그쳐가지고 형하고 저녁만 되면 이제 공부시키는 거라.
우리가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아빠하고 내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아빠도 그랬을 것 같아. 지금 이제 내가 좀 이제 철이 들고 나서 생각하니까 자기 인생에 희망이 없으니까 장남에게 희망을 걸겠죠. 그 희망이라는 것이 공부 열심히 시켜서 이제 아버지 당신의 인생의 아쉬움을 이제 사랑하는 아들은 겪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형한테 공부시키는데 우리 형이 항상 혼나는 거야. 버벅거리고 이제 아빠 그렇다고 해서 요즘처럼 부모교육을 받아가지고 막 친절하게 가르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변 친구들이 전부 하는 말이 너 아버지는 꼭 니하고 똑같이 생겼다 하더라고. 저하고 셋째 중에 둘째하고 성질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빼다 박았대. 그러니까 어떤지 알겠죠, 성격이. 그러니까 형한테 버럭버럭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국어책의 대사가 항상 이거였어요. 철수와 이리와 나하고 놀자, 바둑이하고 놀자. 영희와 이리와 나하고 놀자, 바둑이하고 놀자. 뭐 이런 거라. 그 대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외워야 되는데, 형이 버벅거리네? 아빠가 무서우니까. 그건 내 5살이었고, 형은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럼 저는 이제 그 밥상 주위로 뺑뺑뺑 돌다가, 아버지가 읽어주고 형이 따라 읽고 뭐 이걸 계속 들었잖아요. 나는 부담이 없으니까 저절로 다 외웠어. 근데 형은 부담이 크니까 못 외우는 거라. 형이 막힐 때마다 내가 쫙 유창하게 읊조렸잖아. 줄줄줄줄 막.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천재라고 있잖아. 그래가지고요, 우리 아버지 유언도 그렇게 했다니까. 엄마 혼자 삼형제를 못 키우겠으면 둘째를 키워라. 둘째를 공부시켜라. 그리고 주변에 친척들한테도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어릴 때 어디 전라도에 있는데 친척집에 가면요, 물론 저를 격려한다고 한 말이지만 어른들이 다 내보고 뭐라 하는 줄 알아. 김판사 왔나 이렇게 하더라고. 옛날 어른들은 그 사법시험 해가지고 이제 판사 되는 게 가장 똑똑한 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 웃긴 일이지. 여러분들 애들 둘씩 셋씩 나서 키워보면 다 알죠. 첫째는 엄마가 막 항상 관찰하고 막 주목하고 스트레스 주고 이러니까 버벅거리고, 둘째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우니까 알게 모르게 훨씬 잘한다니까. 저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모를 때는 옛날 내가 잘나서 똑똑한 줄 알고 있잖아. 아이고, 철이 없어가지고 속으로 형 무시하고 있잖아. 형은 머리도 나쁘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근데 그 우리 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4학년, 우리 형 학년으로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근데도 우리 형은요, 그 비산동 5동인가 6동인가 하면 인지초등학교 하고 있어. 대구에서 오래되기로 한 2-3번째 되는 유명한 학교인데, 그 인지초등학교에서 아버지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엄마 공장 다니는데 정기어린이 회장을 했다니까. 굉장히 똑똑했죠. 그 중학교 못 갔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전라도 전주에 있는 어떤 안경점에 사환으로 갔어. 근데 너무 공부가 하고 싶어가지고 그 틈틈이 하여튼 검정고시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고등학교 가고 대학을요, 그 당시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갔잖아.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쯤 되노? 그 당시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가면 한강이나면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 그때 서울대학교가 서울 그 관악에 있지 않고 한강 북쪽에 있을 때니까. 그 저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근데 형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자기한테 한 말이 뭐였는가 하면, 엄마가 혹시 새로 시집을 가더라도 엄마를 원망하지 마라. 저한테는 너무 어리니까 이런 얘기 못한 거죠. 근데 형은 4학년쯤 되고 이제 장남이고 하니까 아빠가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엄마가 혹시 다시 시집을 가더라도 원망하면 안 된다. 그때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이 그림책을 읽고, 우리 형한테 아빠가 했다는 말을 제가 우리 형한테서 들었거든요. 교회에서 우리 형이 간증하는 소리를 듣고 이랬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유추해보는 거죠. 그러면 아마 아버지는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장남에게, 그죠? 이 부엉이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걸 이제 아버지 버전으로 그 무식하고 희망 없는 아버지로서 자기는 이제 폐병에 걸려서 이제 오늘 내일 하고, 불쌍한 아들 셋 이렇게 남겨놓고 가야 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도 가끔 좀 촐랑대는 생각이긴 하지만, 내가 먼저 이제 물론 먼저 가겠지만 우리 아들을 떠나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럼 가슴이 먹먹해지잖아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하죠? 그때가 되면 제가 우리 아이에게 내가 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말을 하게 되잖아요. 모든 부모가 아마 이럴 거예요. 물론 먹고 사느라고 팍팍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의 자기 자신의 말로, 자기 자신의 버전으로 어떤 분들은 뭐 고함 지르면서 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아마 이 책에 나오는 이 아빠도 처음에는 오빠들을 데리고 이제 막내딸이 좀 자라니까 막내딸을 데리고 이 겨울 한 추운 밤에 그 보름달 뜨는 어떤 밤에 부엉이를 보여주려고 딸을 데리고 가는 이런 장면이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건 뭐 그냥 생태동화라고 할 수도 있고 부엉이 뭐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이 부엉이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 모든 아빠들의 마음, 부모의 마음 이런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형한테 자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장남에게 한 말인 거라. 엄마가 시집 가더라도 서운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또 동생들을 잘 챙겨야 된다. 이게 자기로서는 최선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서 철이 들면서 이제 내가 지난 날이 다시 해석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스승을 만나서 어떤 말을 듣고 또 우리 형도 마찬가지죠. 우리 형제간에 이런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알 거 아니에요. 자매들끼리는 좀 할 수 있을지 몰라. 형제간에 지난 이야기하고 뭐 장례식장 아니면 안 돼. 이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다행히 어떤 말을 듣고 서로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감정을 하고 이렇게 한 교회에서 있으니까 우리 형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까맣게 몰랐는데, 그리고 저는 형을 항상 원망했거든요. 그렇게 절망적으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이 이제 전라도에서 인쇄소 사원하다가 안경점 사원하다가 어느 날 대구로 돌아와가지고 고등학교로 갔어. 형이 고등학교 검정고시에서 고등학교를 가는 바람에 저하고 제 동생은 희망이 한 번 더 꺾였죠. 엄마 혼자 돈 벌어가지고 형이 고등학교를 가니까 우리는 이제 완전히 나가린 거라. 형 혼자도 이제 엄마가 사실 고등학교 보내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형을 원망했어요. 내 앞길을 가로막았다. 좋은 건 지가 다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큰애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원망이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내하고 동생은 공장 다니고 있는데 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비산동에서 없는 살림에 탁구장에 월 회원권을 끊더라고. 비산동에 가면 오스카 극장이라고 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그 앞에 한일 탁구장이라고 있는데 내가 하도 원망이 되고 그 탁구장 이름도 외우잖아. 한일 탁구장에 월 회원권을 끊고 등록하고 그리고 탁구 라바를 사는 거라. 버터플라이. 탁구 라바 메이커 중에 가장 고급진 이제 그 탄력 있는 고무를 붙이고 뒤에 코르크 달고 이런 이제 메이커가 있어요. 그게 버터플라이인데 그리고 그 수제 버터플라이 사가지고 뒤에 이제 손가락 닿는 곳에 그 코르크를 깎는 거라 이제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손잡이 하려고 그걸 집구석에서 하고 있어요. 내가 그걸 보고 있는데 진짜 너무 속상하고 형한테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그리고 그 무슨 탁구 라바를 라켓을 그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케이스 있거든. 비닐 케이스에 딱 넣어가 옆에 딱 끼고 탁구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 원망하고 이랬거든요. 나중에 이제 경대 의대를 들어갔는데 의대 들어가자마자 클래식 기타반에 가입하더라고. 동아리. 클래식 기타반에 가입하니까 또 수제 기타를 맞추는 거라. 우리 집 형편에 억장 무너지더만. 클래식 기타를 어디 뭐 향촌동인가 교동인가 어디 가가지고 단체로 맞춘대. 클래식 기타반이. 그래가지고 뭐 사인도 하고 뭐 밑에 이름도 써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더니만은 몇 달 안 지나니까 그 기타가 항상 저 구석에 농이에 모셔져 있어. 한 번도 클래식 기타 연주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게 너무 서운하고 원망이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형도 저도 각자 자기의 절망적인 인생을 경험하고 내 동생도 그렇고요. 그 전부 한 자리에 모였죠. 아버지 앞에 모이듯이 이제 우리 스승 앞에 이렇게 모여서 한 교회에서 함께 살게 됐는데 나중에 우리 형이 교회 앞에 나서 간증을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평생 처음 들었어요.
우리 형이 인쇄소 사원으로 가 있을 때 안경점에서 이제 사원 월급을 조금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늘 되고 있는 막내 동생이 생각났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받은 그 월급의 일부를 소액환으로 바꿔가지고, 옛날에는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게 아니라 우체국에 가서 이상한 수표 비슷한 쪽지로 소액환이라고 그래. 그걸로 바꿔서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내는 거라. 그걸 받으면 이제 다시 우체국에 가서 돈으로 바꾸는 거지. 우리 형이 그 14살, 15살 때 그 안경점 사원하면서 받은 월급의 일부를 늘 대고 있는 불쌍한 막내 동생이 생각나서 소액환으로 바꿔서 대구로 보냈다는 거라. 제발 자전거 사라고. 저는 저밖에 몰라요. 그래서 항상 내 입장에서 상대편을 생각하는 거지. 왜 형의 인생에 대해서 이해할 생각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내만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은 형은 장남으로 태어나서 저보다 훨씬 많은 고생을 했죠. 우리 형은 벌써 6학년 때 저기 비산동 대형학원이라고 옛날에 재수종합학원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6학년 때 번데기 장사를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근데 내가 전혀 상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그런 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엄마 다시 시집 가도 서운해하지 말고 동생들 잘 보살피거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 그 무거운 부담을 안고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았겠죠. 그러니까 형이나 저나 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의 부재가 너무 커서 그 험한 세상을 아버지 없이 살아남느라고 정말 강팍해졌거든요. 거칠고 사납고. 우리 형은 가톨릭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했는데 가톨릭 병원 전체에서 가장 악당으로 소문이 났어요. 간호사들 사이에서. 왜냐면 건드리면 막 미친놈처럼 달려드니까. 우리 형이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그 일도 스트레스지만 자기 인생에 희망이 없으니까 정말 성질 더럽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 형제들은 욕 많이 먹잖아요. 금방지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앞에 인사를 잘 못하거든. 웃지도 잘 못하죠. 저는 웃는 근육이 발달을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찍을 때 내가 못 웃는다니까. 계속 뭐 웃어라 해도 안 돼. 아버지의 부재가 너무 깊었죠. 근데 이 아버지 보니까 이 아이들 데리고 이 깊은 밤에 한겨울에 보름달이 뜰 때 부엉이를 보여주려고, 여기 마지막 장면에 보면 부엉이를 딱 다른 말로 대치하면 되죠. 희망 또는 소망,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쩌든지 희망을 보여주고 싶은 이런, 대한민국 모든 아버지가 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고 소통이 어렵고 진심을 말하기 어렵고 이렇죠. 그래서 아버지들은 술 마시고 이런다니까. 아마 여기 있는 어머니들의 아버지들도 그런 분도 많을 거예요. 한 번도 우리한테 따뜻하게 사랑한다, 소중하다 이렇게 말 못하고 술 마시고 주정인 하고 막 이러죠. 근데 우리가 잘하고 성숙해지고 우리 어른들의 인생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그 마음이 읽히거든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 내 밖에 모르던 인간이 돌아가신 지 거의 50년 된 아버지 마음이 보이는 줄. 제가 원래 57이니까 우리 아버지 내가 8살 때 돌아가셨거든. 그리고 형의 마음도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어찌하든지 내가 겪었던 이 아버지의 부재를 우리 아이들 겪지 않게 하려고 내가 미친놈처럼 아이를 키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버지의 부재, 이 아쉬움을 얻게 하고 싶어서 이게 내 깊은 마음이었죠. 근데 표면적으로는
마음은 분명히 이런데 표면적으로 제가 우리 아이를 늘 발로 차고 때리고 혼내고 공부만 잘 시키면 되는 줄 알고요. 이 부엉이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요. 우리 아이 6살 때 제가 계명대학교에 민사고 입시 설명회로 왔어요. 그때 민사고에 유명한 박하식 교감이라고 나중에 용인외고가 개혁하면서 거기 교장으로 스카우트 된 분인데 내 계대 강당에서 6살짜리 아빠가 민사고 입시 설명회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제일 많이 손을 들고 질문하고 이랬다니까. 안 웃겨요? 운이라고 웃을 줄은 모르네. 내가 미친놈이죠. 쉽게 말하면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6살짜리 아이 아빠가 민사고 입시 설명회에서 제일 많이 질문하고 따지고 있잖아요. 난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하는 것인데.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번은 대전에 체험학습을 갔잖아요. 대전에 있는 화폐박물관을 갔어요. 그 전날 이제 대전에 가서 친구 집에서 자고 아침에 화폐박물관을 가는데 그 친구 아들하고 우리 애가 너무 친해가지고 아침밥을 안 먹더라고. 그 박물관, 화폐박물관 가서 뭐 이렇게 체험하고 견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배가 고프니까 아침을 먹으라고 내가 여러 번 말했어요. 근데 이 초3짜리 애가 말을 안 듣는 거라. 친구들하고 계속 뛰다니다 결국 아침을 굶고 대전 화폐박물관을 갔어요. 화폐박물관 가니까 막 신기한 거 막 세계의 훈장, 뭐, 화폐, 또 위조지폐 식별하는 기계 뭐 신기한 거 많더라고. 그거 쭉 돌아다니다가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좀 흐르니까 애가 배가 고프다고 계속 엄마한테 징징거리는 거야. 근데 화폐박물관 매점이 없어요. 엄마한테 계속 징징거리니까 엄마가 결국 내한테 와가지고 야 좀 어떻게 하라고. 내한테 선악과를 먹이더라고. 옳고 그름을 딱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뚜껑 열려가지고 안 그래도 성질 급한데 아빠가 캣째 아침 먹고 오자 캣째 하면서 내가 성질이 뚜껑이 날아가니까 이제 바로 애 질질 끌고 있잖아요. 주차장까지 왔잖아요. 그때 내 교회 후배 가족도 있었는데 주차장까지 끌고 와가지고 봉고차 앞에 세워놓고 봉고차 옆에 내 성질이 못 이겨가지고 애를 막 그대로 발로 차고 있잖아. 머리 쪽 쥐받고 막, 어휴,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내 분이 못 이겨가지고. 같이 갔던 후배 아빠, 엄마가 막 오빠 이러지 마라 하고 말리는데, 그 아들한테는 내가 막 욕하면서, 너가 안 비키나? 그러면서. 왜? 엄마는 그런 경우 있죠. 한번 뚜껑 열리면 이게 스톱이 안 되잖아. 옆에서 남편이 막 하면 막, 남편한테 뭐 던지고 싶죠. 아이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화폐박물관이 어디 있는가 하면 돈 찍어내는 조폐공사 안에 있어요. 조폐공사니까 돈 찍어내는 곳이니까 온갖 곳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죠. 나중에는 경찰복 비슷한 정복을 입은 어떤 아저씨가 막 뛰어오더라고. 조폐공사 경비 아저씨예요. 저 상부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라. 지금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이고. 경비 와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그 애 때리는 거 멈췄잖아요. 너무 비참하죠. 저는 이 사건을 평생을 못 잊어요. 우리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나는 내가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여행 다니고 체험 다니고 뭐 여행 이런 거 전혀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정말 내가 좋은 아빠가 되리라 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이제 해외는 내가 뭐 못 가더라도 전국 방방곡곡을 아이를 데리고 다녔거든. 근데 동기는 좋은데 그죠? 이놈의 육신이 약해서 얘는 아빠만 보면 무서워 공포에 떨고 이랬죠. 정말 끔찍할 뻔했어요. 끔찍할 뻔. 아이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다행히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것이 그 시기에 제가 제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조금씩 어떤 좋은 말을 계속 들었잖아요. 그렇게 골 때는 제가 점점 줄어들고 제 자존감은 점점 높아지고 이랬어요. 제가 우리 아이 4살 때 그런 절망적 사건을 경험하고 제 스승을 만났다고 했죠. 4살 때부터 조금씩 제가 어떤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게는 희망이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여전히 제 성질은 그랬지만 또 다른 한편은 내게 좋은 씨가 계속 뿌려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아이를 살리는 생명은 조금씩 증가하고, 아이를 주눅들게 하고 자존감을 낮게 하는 어떤 것은 조금씩 줄어들고 이랬죠.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어떤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것은 점점 줄어들고요. 어떤 것은 점점 증가하고 이래요. 부정은 점점 줄어들고요. 긍정은 점점 증가해서 마침내 이 긍정이 내 인생 전체를 덮는 날이 와요. 저도 그런 절망적인 시기를 보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없는 빈자리를 아이가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오만 그런 실패도 하고요. 뭐 강의 때 워낙 많이 말했죠. 제가 애 잡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아이한테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됐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아이에게 이제 부엉이를 보여주게 된 거죠. 저로 말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면 된다 이걸 말하게 됐어요. 요즘도 제가 아이가 가끔씩 내려오면 내가 먼저 죽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언처럼 그렇게 말해요. 네가 네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정말 힘들거든 대구로 내려오더라. 아빠가 없는데 대구 내려오고 의약고익하더라고. 그러면 교회를 오면 아빠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이모 삼촌들이 수없이 많다. 더 구체적으로 네가 누구한테 가야 될지 어려우면 미화 이모한테 가거라. 저는 아이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 아빠는 보름달 뜨는 밤에 부엉이를 보여주지만 제 마지막 소원은 뭔가 하면 내 아이가 내처럼 자기 인생을 살다가 길이 막히거나 길을 잃어버리거나 정말 어려운 어떤 사정이 자기에게 왔을 때 누군가가 생각났으면 좋겠다. 거기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누구에게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그래서 어쩌면 이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강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저도 사실은 이 사회의 도움으로 전부 저를 도왔죠.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 험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진짜 기적 같고요. 그리고 그 가능성 없는 청년이 어떻게 내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런 어른으로 성장했는지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요. 다 내가 은혜를 받은 거죠. 제 스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형이 그렇게 절망적인 시기를 보내다가 의대 다닐 때 자기 친구를 따라서 지금 우리 스승을 만났어요. 의대 1학년 때, 예과 1학년 때. 그래가 막 원래 다니던 비산동교를 안 다니고 이 교회로 가니까 우리 엄마가 하도 궁금하고 걱정도 되고 이래가지고 그때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인데 우리 형한테 물었잖아요. 그래, 너그 교회 목사님 어떤 분이시고 이렇게 물었대. 그랬더니 우리 형이 하는 말이 숨도 쉬지 않고 우리 아버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진짜 폐병 걸렸거든요. 아버지보다 좀 젊으시지만 우리 목사님도 37년생이니까 원래 83? 그러니까 하여튼 80대 초반인데 우리 목사님도 폐병 걸려가지고 광주 시립병원에 늘 입원해 있었대요. 그리고 의사가 더 이상 내성이 생겨서 약이 안 들으니까 그냥 퇴원하라 했대. 그래서 퇴원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똑같이 대구 시립병원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우리 목사님은 어느 날 다시 병원에 가보니까 균이 없어졌대요. 그래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 후유증으로 폐의 반을 절제하고 위에 뭐 4분의 3을 절제해가지고 20살 때 지금도 하루에 뭐 6끼인가 7끼인가 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잠도 조금씩 쪽잠을 자고. 우리 형이 그래 아버지의 부재가 얼마나 사무쳤으면 우리 목사님 만났을 때 우리 엄마가 물으니까 우리 형이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 아버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사실은요 누구나 다 아버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육신의 친정 아버지는 물론 우리는 낳아주고 먹여주고 길러주고 했지만 우리의 그 정신적으로 이렇게 아버지 역할을 하기 참 어렵죠. 아버지 당신의 세대도 늘 보고 먹고 마시고 한 것이 옳고 그름밖에 없어서 이 옳고 그름이 찌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숨겨져 있지만
표현은 어떻게 해요? 항상 혼내고 뭐 질책하고 막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깊은 마음이 드러날 기회 없이 이렇게 나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거꾸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할지도 몰라요. 저처럼 돌아가서 나와서 헤아리면 좀 안타깝고, 그죠? 아버지 인생, 우리 아버지가 돌가루 포대를 구해가지고 학기 초마다 우리 체크풀을 사주던 그 마음 있잖아요. 자식에게 희망을, 당신이 걸기도 하지만 또 희망을 보여주고 싶기도 한 거죠. 공부만이 희망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우리 형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어쨌든, 그죠. 그때 비산동 살 때 비하면 진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살게 됐어요. 우리 형 보성은하 살잖아요, 상인동에. 보성은하 201동, 그러니까 101동 209인가? 동호수도 잘 모르겠네. 그 집에 가면요, 뭐 전자제품이 넘쳐나요. 아들 둘이 있는데 막 최신형 뭐, 나는 아이패드 구닥다리 있잖아요. 아이패드2 저건 벌써 5년, 6년, 7년 지난 건데, 얘들은 뭐 최신 뭐 아이패드 뭐 에어 캐사코 뭐 이런 거 뭐 집에 놀려다니고, 차는 몇 대인지 몰라. 형은 체어맨 뭐 랜드로버야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복해졌어요. 근데 이 경제적 풍요가 다가 아닌 거라. 저는 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엄마들도 아이들에게 저처럼 이런 실패를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죠? 엄마들도 다 자기 인생의 아쉬움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고 지금 육아를 하고 있죠. 자칫하면 내 인생의 아쉬움을 해석을 잘못하면 내가 공부를 부족하게 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줄, 내 자존감을 높여주고 나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할, 그죠? 그 누군가가 필요했죠. 사실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주는 이런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우리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지금도 뭐 잘 살고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없는 거라. 그거 아버지, 생물학적 육신적으로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아버지의 돌아가신 사건이 제 인생에 가장 큰 결핍이 뭐였는가 하면 내 인생을 이끌어줄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줄 누군가, 이게 없는 거죠. 세상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면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딱 한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딱 한 사람 만났거든요.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네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용기를 내봐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을 만났어요. 아주 간단한 사건인데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저는 어디 가도 지금은요 정말 자존감이 높아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는 성인 남성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이게 싫었는데, 그래서 제가 초기에는 학교에 강의하러 가잖아요. 교장 선생님 교장방에 들어가는 게 제일 싫어. 두렵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뭐 차를 태워주는데 꼭 뜨거운 거 태워준다? 가면 뭐 그거 긴장해가 마시는데 미치겠더라고. 지금도 내 교장실에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음이 다르죠. 지금은 교장이랑 교감선생님을 만나도 물론 내가 이제 나이가 들기도 했지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넉넉하게 여유있게 농담도 하고 이제 축복도 하고. 교감선생님들이 주로 내 소개를 하거든요. 학교 강의를 가면 소개하고 나면 내가 오히려 교장선생님 축복하고 잘생겼다 하고 뭐. 그 자존감이 정말 높아졌죠. 옛날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머니들께도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다. 우리의 아쉬움은 뭘 못했고 발레를 못했고 뭐 피아노를 못했고 이런 거지만 그건 우리가 느끼기에 주관적 해석이죠. 좀 더 냉철하게 이제 우리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것, 아이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 이게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려면 내가 일단 넉넉해야 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짜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마음으로는 하려고 해도 안 돼. 좋은 말이 잘 안 나오죠.
이거 실험해보면 간단해요. 명절날 시댁 갔다 오고 난 다음날 생각하면 돼. 그런 날은 좋은 말이 잘 안 나와. 왜? 신경질 나고 뭐 부담이 됐고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선은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제가 우리 스승한테 들은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엄마하고 아기가 있는데, 딱 한 사람 먹을 양식만 남았대. 그럼 이거 누구를 먹일 것인가, 이렇게. 그 당연히 엄마가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먹고 힘이 나서 살아야 엄마가 아이를 돌볼 수 있대. 뭐, 젖을 생산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키우려면, 먼저 엄마들부터 살아야 돼요. 자기는 죽게 생겼는데 자기 애는 안 죽기를 바라고. 이거 어려워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교육학에서 말한다면 이거 모델링이라고 해서 아이들은 우리 부모를 보고 그대로 자라요. 아닌 것 같죠? 나를 안 닮기를 바라죠. 그대로 한다니까, 그대로. 우리 애가 엄마한테 신경질 내는 거 보면 내가 그대로 한 거예요. 이상하다니까?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죠. 아빠가 술 주정하고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이제 집에서 자란 불우한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결심을 하잖아요. 나는 크면 절대로 우리 아빠처럼 안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한다니까. 물론 가끔 그렇게 안 사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어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 마시면 아빠가 했던 걸 그대로 해요. 참 이상하다니까. 제 친구 중에 실제로 그런 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자기 아버지가 이 아들 집에 와보니까 자기가 자기 아들한테 하던 걸 자기 아들이 손자한테 그대로 하고 있잖아. 그래,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울면서 아이 앞에, 자기 아들 앞에서 무릎 꿇고요. 울면서 우리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악순환의 대를 끈착하면서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빌면서 그랬다니까. 지금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지만, 우리가 일단 좋은, 그죠? 이웃을 만나고 좋은 말을 늘 듣고,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긍정적인 이 생각들이 점점 자라나야 되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생명이라고 한다고 했죠.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생명하면 사람을 살리는 어떤 힘, 이걸 생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어떤 힘이 점점 증가하고, 그죠? 반대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낮추는 이런 것은 우리 불안감은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소중한 건 뭔가 하면, 오늘 제가 읽어드린 그림책에 나오는 이 아빠처럼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희망을 보여주는 이런 부모가 가장 필요해요. 공부를 잘 시켜. 이건 그 다음 문제야. 엄마들은 보면 꼭 공부 이야기하면 좋아하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엄마들이 압력이 밀려가지고 2학기에 잠수는 영공부 한다는 거라. 제 마음은요, 정말 공부법 이야기하기 싫어요. 공부부 이야기 해보면 정말 미친다니까? 재미없어가지고. 제가 요즘 학교 강의 다니잖아요. 미쳐. 할 수 없이 다니까, 할 수 없이. 그래도 학교 공부법 강의를 하면서 또 내 마음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유금초등학교 엄마들처럼 이렇게 기적적으로 어떻게 영어 공부법 이야기를 하러 유금에 갔는데 이렇게 관계가 생겨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제 이야기를 들으러 그 멀리서 오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이 또 있을까 싶어서 이제 강의 도중에 조금씩 그런 걸 말하지만, 공부법 이야기하는 건 정말 저는 이제 뭐 아도 다 키웠지 내가 뭐가 답답한데 정말 재미없다니까. 근데도 이제 현실적으로는 또 이게 필요하니까 또 엄마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 진짜 마음은요, 더 중요한 건 공부법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서 아이들의 희망이 되는, 아, 우리 엄마 아빠처럼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진짜 담대하게. 내 성격을 닮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가 아빠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아빠가 이렇게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말 인생 복 받은 거죠. 아빠처럼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성공한 거잖아요. 제가 담대하게 그렇게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책을 한편 남편한테 읽어줘봐. 일단 엄마가 남편한테, 그 다음에 남편이 아이들한테. 아빠들은요, 이런 책 읽으면 자기 인생이 되게 회상하게 돼 있어요. 한 번도 이런 데를 생각할 여유가 없거든. 먹고 살기 바쁘고 직장생활 해야 되지, 집에 오면 마누라 바가지 견뎌야 되지.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할 시간이 없어요. 아빠들도 불쌍하다니까. 이번에 어떤 엄마 만났는데 카더라고. 자기가 애 키우면서 애가 너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남편한테 계속 바가지를 끌었다는 거라. 경제적으로 유복해요. 남편 직업도 좋고. 그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데 자기가 감당이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남편 일찍 들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계속 막 하고 계속 바가지를 끌었대. 근데 이 엄마가 딱 이번에 딱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내가 우물에서 숭늉을 찾고 있었군요.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실은 남편 미안한 말이지만 애기 아빠들도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돈은 벌어올 수 있어. 잠자리는 같이 할 수 있어. 모순 박아줄 수 있어. 그러나 행복하게 사는 건요. 아빠들도 자기들도 지금 바빠. 어떻게 행복한지 몰라가지고.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나처럼 여러분들처럼 무엇이 우리 인생을 정말 만족하게 하는지 행복하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몰라서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빠들은 직장에 열심히 헌신하죠.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승진하고 싶어서. 그러면 자기 인생이 만족할 줄 알아. 반대로 어떤 아빠는 열심히 취미생활 하면서 술 마시고 막 다른 것으로 자기 인생이 만족할 줄 알고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들도 사실은 다 뭘 찾고 있어. 근데 엄마들은 이걸 모르니까 아빠들한테 자꾸 바가지 긁으면서 만족을 내놔봐라. 나를 행복하게 해봐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나. 계속 묻고 있죠. 사랑하냐고 물으면 그것처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없다니까. 내가 했죠. 우리 와이프 항상 내한테 물었다니까. 상도씨 내 사랑해? 그러면 진짜 내가 입장 곤란해요. 왠 줄 알아요? 모든 인간은 이거 아담이라고 했죠. 그죠? 새롭게 시작되지 않는 모든 인간을 아담이라고 불러요. 모든 아담은 다 똑같아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왜 해요? 자기 필요 때문에 하는 거라. 어쨌든 어떤 필요든지 간에.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지. 근데 나를 위해 달라, 나를 바라봐 달라,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말이 돼요? 만약에 남편이 여러분들한테 극한다 하면 어떻겠어? 하고 제발 니 따라 떨어져 나가서 니 혼자 알아서 좀 행복해져라 하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빠들도 어쩌면 그 길을 찾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요. 다시. 먼저 누군가가 그 길이 되면 돼요. 그러면요 소중한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이걸 제시하고 싶다니까. 이 길이 되면. 제가 해보니까 우리 형이 자기 스스로 만났잖아요. 가장 먼저 내한테 그걸 전하고 싶어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운동권이었어. 우리 형이 하루는 밥 먹으면서 내가 운동권한테 우리 형한테 매달 돈을 타러 갔어요. 운동권 유인물 찍고 이래야 되니까. 이거 운동권 용어로 보급투쟁이라고 불러. 돈을 타서 유인물 찍고 사무실 경비되고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보급투쟁하는데 우리 형한테 갔어요. 우리 형이 그때 구미 무슨 고려병원에 신경과 과장으로 딱 취직해 있을 때인데 매달 가면 내가 몇십만씩 받아왔거든. 형수 몰래. 근데 하루는 우리 형이 내보고 이야기 좀 하자는 거야. 점심 먹고 가래. 점심 먹는데 식당에 가니까 밥 먹으면서 계속 뭐 하나님이 어떻고 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계속 뭐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있잖아요. 못되게 말했어. 희연이 하나님 천지 창조한 거 본 적 있나? 본 적 있으면 내가 희연이 말 믿었겠네. 이렇게 했다니까. 난 유물론자, 사회주의자. 그러니까 우리 형이 신경질 나가지고 있잖아. 할 말이 없잖아. 그때 우리 형도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왕초보였거든. 그러니까 막 우리 형이 신경질 내면서 있잖아. 이 새끼야 돈 안 준다. 그래 내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다시 내가 입을 딱 닫았지. 그랬더니 우리 형이 니 당장 지금 대구로 가서 우리 목사님 만나보라는 거야. 만나면 돈 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할 수 없이 우리 그때 지금 목사님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 마누라가 나를 버리기 전이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만나도 내가 답답한 게 하나도 없죠. 그 목사님 뭐 내한테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더라고. 내 속으로 있잖아. 아이고 그걸 지금 내한테 이야기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비웃었다니까. 이거 실화예요, 실화. 그리고 헤어졌어요. 내하고 아무 인연이 없게 됐죠. 그때 내가 아주 자고했거든. 교만했거든. 운동권에서 막스주의를 배워가지고 세상을 보는 그지? 눈을 책으로 배워가지고 내 관점, 내 기준으로 보니까 이 목사님은 진짜 보수적인 거라. 아이고 답답합니다 하면서.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벌 받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내가 무시하고 헤어졌잖아. 그러면서 얼마 안 있다 우리 마누라 내버리고 갔잖아. 그래가지고 다시 코 끼었잖아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물물에 침 뱉지 말라고. 왜냐하면 여행을 하다가 다시 그 우물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거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문인가 어디 나와. 그죠? 내가 지금은 먹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시 어떤 인생의 이유로 그 우물을 다시 찾을 수도 있으니까 침이나 가래 뱉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내가 무시했던 그죠? 그런 종교적인 종교인을 나중에 내 인생에 가장 절망적이 되니까 다시 찾게 됐잖아요. 참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제게 이 그림책에 나오는 이 아빠처럼 그죠? 늘 올빼미를 자기 자식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 추운 보름달 올빼미를 부엉이를 구경시키러 나가는 그런 아빠의 마음을 제가 만난 거죠. 그분이 항상 자기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 인생이 소중해지고 또 내가 넉넉해지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게 됐어요. 이번 주에도 내가 두 분인가 오늘 와 있나 없나 두 분을 상담했어요. 한 분은 어디 초등학교 그 무슨 초등학교 효동초등학교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또 한 분은 중학교 1학년 엄마가 우리 연구소에 찾아왔어. 두 분한테 내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거, 아이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 엄마가 찾아왔는데 막 원래는 조암초등학교나 오람초등학교 가고 싶었대. 근데 내 둘 다 떨어졌다는 거야. 이 동네 엄마들이 로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학교 가는 거. 근데 그만 떨어지고 어디 가는가 하면 효성중학교 가대. 중학교. 조암중학교나 오람중학교 가려고 냈는데 둘 다 똑똑 떨어지고 효성중학교 됐다는 거야. 엄마가 이미 뭘 잘못 먹었죠. 그래서 중학교를 다 우열을 정해놓고 있는 거라. 그래서 엄마가 효성중학교를 너무 안 좋은 학교를 생각하니까 당연히 애도 안 좋게 생각하는 거라. 오람초등학교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대. 6학년짜리 애가,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지금 사춘기가 왔어. 그럼 엄마하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래, 이제. 그리고 학교 다니는 거 싫어하고, 재미없어하고. 근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엄마가 뿌린 거야. 엄마가 효성중학교 안 좋다고 내한테 막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애도 당연히 안 좋게 생각하죠. 이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초등학교라도 담임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조건 좋게 말해야 돼요. 담임선생님이 미친년이라 하더라도, 진짜로요. 제가 이거 우리 스승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내 기준으로 담임선생님 판단하고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애한테 그게 딱 흘러가면, 애가 딱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애도 담임선생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럼 학교 생활 못하는 거지 뭐.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항상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담임선생님한테 뭐라 할 줄 알아요?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가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내가 잘 키워가지고 공부 잘했거든. 근데 제가 담임선생님 만날 때마다 이렇게 했어요. 이상하게 이번에 담임선생님 만나고 학년을 올라오더니 우리 애가 공부를 너무 좋아하고 잘합니다. 하면서. 근데 거짓말이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기뻐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기뻐하면 우리한테 한마디라도 더 좋게 하고 표정이라도 한 번 더 좋게 지는다니까? 이게 지혜라니까. 사실을 말하는 게 지혜가 아니야. 엄마들끼리 전화통 붙잡고 사실을 말하고 있죠. 엄마들끼리. 남들 씹고 막. 사실이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은 뭔지 알아요? 팩트가 아니야. 진실은 사람을 살리는 게 진실이에요. 저는 이걸 배웠어. 나는 옛날에 진실이 팩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광주항쟁이 일어났잖아요. 군인들이 민중을 확살했어요. 그게 나쁜 놈들이잖아. 나는 이 팩트에 미쳐가지고 내 인생을 걸고 맨날 도망다니고 수배다 받았는데 싸웠어요. 화염병 던지고 국가본부로 수배되고 이 팩트에 주목해서 그래. 그래가지고 내 인생 꼬였잖아요. 왜? 옳고 그름이 주목하니까 내가 맨날 비판하는 거야. 남을 안 좋게 이야기했는데 남이 내 좋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전두환 독재 정권만 비판하면 모르는데 이 비판하는 습관은요 정권에만 향하는 게 아니라 식당에도 향해. 내가 식당에 갔는데 내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테이블에 먼저 반찬 나오네? 그럼 내가 그 용서가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바로 우리 마누라 끌고 벌떡 일났어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일나면 누구 손해라?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내 반찬 나올 순서 되는데 그리고 뭐 이런 식당이 다 있노. 내가 조금 일찍 들어왔는데 일하는 분이 조금 잘못 볼 수도 있고요. 무슨 사연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꼭 그걸 못 넘어가는 거라. 그래 우리 와이프는 내하고 살면서 정말 고생했어요. 내 성질 때문에.
아무 데서 가서 뒤집고 막 따지고 막 이러니까 옆에서 뭐 얼마나 불안불안했겠어요. 이래 살았거든. 근데 내가 담임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선생님 만나서 우리 애가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됐다니까. 이건 혁명이라 혁명. 인간 개조 혁명이에요. 저는 옛날에 세상이라는 환경을 바꾸려고 했어. 마르크스주의로, 공산주의로 바꾸려고 진짜 제가 사회당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 사회당 추진위원회는 대구지구부 사무국장을 했다니까 내가. 맨날 술 받고 도망 다니면서. 근데 이놈의 사회를 바꾸는 건 내 역부족이었어. 근데요, 사람을 바꾸는 건 되더라고. 내가 먼저 우리 목사님에게서 바꾸어졌잖아요. 엄마들은 먼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죠. 어머니에서 태어난 엄마는 누구나 잘하면 또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 이게 생명의 세계예요. 먼저 나라는 사람이 변화해서 넉넉하고 여유있게 되면 또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덕담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는 학교 생활 잘했어요. 뭐 맨날 똑같은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을 만났겠어요? 5학년 때는 할머니 선생님 만났어. 우리 와이프의 선생님을 우리 아이한테 또 만났다니까? 우리 와이프가 저 청도에 있는 풍곽초등학교, 풍곽중학교를 나왔는데, 풍곽초등학교 다닐 때, 거기 처음 부임해 온 선생님이 나중에 우리 애의 담임이 됐어. 우리 와이프가 29에 내하고 결혼했거든? 그 3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초할머니지. 근데 딱 담임이 됐잖아. 근데도 우리 전혀 뭐 할머니 담임돼서 재수없다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아니 정말 와이프하고 같이 찾아갔다니까? 찾아가서 기꺼이 선생님한테 감사하고, 또 그 선생님도 우리 와이프 그때 풍각에서 날았거든. 풍각중학교에서 계속 전교 1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가 똑똑한 줄 알더라. 그 시골 중학교에서 겨우 뭐 200명 중에, 성적표 보니까 200명 중에 계속 1등 했대? 그 경대 사대 왔잖아. 아이고 겨우 200명 중 1등 한 거 가지고 하면서 내가 맨날 우리 아이고 핀잔 주죠. 니 때문에 우리의 IQ 평균 낮아졌다 하면서. 증거는 없어요. 저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뭐 공식적으로 조사한 기록이 없어. 근데 딱 살아보면 알잖아, 누가 똑똑한지. 이건 농담이고요. 정말 그죠? 아이들에게 또 그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좋고 나쁜 학교가 어딨냐고. 모든 우리에게 주는 환경은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긍정 반, 부정 반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 부정인 거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죠, 전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우리 앞에 두 개의 출입문이 딱 놓여져 있어. 오늘 하루를 긍정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인가. 오늘 아침에 날씨가 참 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도 새가 빠지게 덥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어떻게 아침을 열래요? 하루가 달라진다니까. 요즘 우리 모기님이 일부러 카톡방에다가 아침마다 즐거운 이야기를 쓰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왜? 모기님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그 중에 어떤 엄마가 꼭 아침에 이상한 말 하면서 시작한다니까. 우리 50명이 넘는 카톡방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직장 다니는 엄마는 오늘도 뭐 우리 애 급하게 뭐 못 챙겨주고 와가지고 짜증나 죽겠다 하고 이래 카톡방 쓰면서 시작해. 그러면 또 다른 직장인들, 다른 엄마도 니도 그랬나 나도 그랬다 하고 이래야 되잖아. 그럼 분위기가 부정으로 쫙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부정적이 되는가 긍정적이 되는가가 누구에게 달려있어? 이 강의를 듣는 엄마들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잘하면 우리 집안이 평화로워져요. 행복해져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저는 정말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상하게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게 됐죠. 가끔씩 물론 저도 실수하긴 하지만, 내가 창문 달 때 그랬다 했죠. 5분 딱 내가 신경질 냈다니까. 원래 통유리로 달기로 했는데 우리 의도대 통유리가 아니고 요만한 창문을 달게 돼가지고 일요일날 아침에 사진을 딱 받고 제가 모기님한테 딱 5분 짜증냈어. 그리고 바로 돌이켰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그죠? 안에 책 다 보이고 적당한 크기고, 여기 완전히 통유리라 봤는데 이것도 너무 썰렁하잖아. 해석을 그렇게 하면 돼요. 통유리가 되면 통유리 된 대로 또 조탁하면 되고, 유창이 작으면 작은 대로 조탁하면 돼. 이보다 더 작으면 안정적이라 하면 되고. 맞잖아요. 항상 다 부정과 긍정이 있으니까.
오늘 돌아가시거든.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 딱 뭐 학교 갔다 오면 만나잖아요. 아이들의 가장 긍정적인 걸 주목하라니까. 학교 갔다 온 거. 아, 학교 갔다 온 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학교 한 번 못 가봐야 정신 차린다니까. 했죠.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은 놀라운 것이라고 여길 때 행복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당연한 것이 아니고 놀라운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이렇게 자기 생활 잘하고 돌아오는 건 너무 기특한 일이에요. 특히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엄마 직장 가는 동안 아이들이 그죠? 엄마 없이도 잘 하루를 살잖아요. 너무나 기특하죠. 그러니까 늘 기특하다고 말해야겠다. 그러면 자존감이 점점 높아지죠. 이렇게 우리가 뭐 공부 이런 것보다 더 우선 아이들의 정서, 아이들의 자존감 이런 데 주목해야 하고요. 그걸 해야 그죠? 우리가 엄마 역할을 하는 거라. 공부시키는 게 엄마 역할이 아니에요. 그거는 학원 선생들이 하는 역할이지. 먼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보름달을 보여주는 것, 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가 산 것처럼 또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한테 늘 그렇게 말해요. 네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 어렵거나 힘들거든 대구로 내려오나. 대구로 내려오나 말은 아빠 있는 곳에 오란 말이고, 아빠 있는 곳에 어딘가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사는 제가 다니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걸 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아이한테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하지. 네가 정말 네 길이 막히거든. 아빠가 죽고 없더라도 대구로 내려오너라. 이렇게. 꼭 서울에 가서 출시 안 해도 돼요. 저는 요즘 와서 그걸 좀 알아. 옛날에 내가 우리 형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절대로 자기 애를 서울에 안 보낸대. 그래서 나는 저거 애들 공부를 못하니까 경대밖에 못 가니까 적하는구나 이런 생각했어. 그 공부 잘하는데 우리는 서울 가야지 나 이런 생각했어요. 불과 몇 년 흘렀잖아. 우리 아이 대학 간지 한 5년 6년밖에 안 흘렀는데 요즘 들어서 내 생각이 좀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동의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애를 보내놓고 나니까 정말 그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2달에 한 번씩 내려오잖아. 너무 보고 싶다니까. 물론 또 올라간 대로 자기 길을 가는 것도 제가 마음껏 지지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게 능사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대학 가게 되면요, 대구에 있는 대학 가게 돼서 감사하고, 공부 잘해서 서울권에 가게 되면 인서울 하게 되면 인서울 해서 감사하고 이러면 돼요. 알겠죠? 항상 어디든지 긍정적인 것도 있고, 효성중학교 가면 효성중학교 간 거 감사하면 돼. 꼭 조암중학교 가야 돼? 신설학교에 아직 환경호르몬 많이 나오는데 건물지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효성중학교 가면 전통도 오래됐고 경험도 많고 환경호르몬도 안 나오고 경쟁도 덜 치열하고 긍정력이 얼마나 많아요. 저 이렇게 눈을 바꾸면 돼요. 아주 쉬워요. 아이고, 이 책은 제가 부탁할게요. 이 진짜 좋은 책이에요. 칼데콘 메달.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빠들한테 꼭 한번 읽어줘봐. 그리고 아빠들이 자기 아빠 생각나게. 그렇게 해서 좀 인생에 대해서 성찰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를 엄마들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책 말고 전에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한 책 중에 우리나라 작가가 쓴 마이볼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이볼. 아들이 어릴 때 아빠하고 늘 야구장에 따라다니고 또 캐치볼 동네에서 하고 뭐 이러던 추억을 이제 어른이 돼서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빠들 보니까 젊은 아빠들 야구장도 가고 뭐 애들하고 이러더라. 자, 이런 아빠들에게 마이볼이라는 책을 사서 자기 아들에게 읽어주기도 하고요. 이러면 아빠들이 훨씬 더 마음이 달라져요. 엄마들이 잔소리 막 해가면 애 도와도하고 뭐 아빠로서 이럴 수 있나 이렇게 하지 말고, 주말에 쪼아가 운전을 시키고 뭐 캠핑이나 가면 단 줄 알지 말고 이렇게, 그죠? 책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아빠들에게도, 불쌍한 아빠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진짜 복 터진 옆에들이라서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런 강의를 듣고 있죠. 아빠들은 지금 나가서 새벽까지 일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빠들 너무 미워하지 말고 아빠들에게 기회를 줘야지, 기회를. 알았죠?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